안녕하세요. 마스터즈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모니터의 푸른 불빛 아래서 오직 키보드 소리만이 방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마스터즈 채널에서 웬 라디오 문학 방송이냐며 고개를 갸웃거리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하나의 완벽한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해 수천 줄의 코드를 짜 내려가는 우리의 일. 독자로 하여금 활자를 통해 세상을 향한 공감을 이끌어내려 빈 종이 위에 문장을 쌓아 올리는 작가의 일. 이 둘은 무척이나 닮아 있습니다. 논리와 오류 사이를 치열하게 오가는 고독한 작업. 그 끝에서 우리는 결국 누군가의 삶을 편리하게 하거나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는 하나의 온전한 세계를 창조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드를 잠시 멈춥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잠들어 있는 창조의 열망을 깨워줄 책 한 권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 얽힌 제 과거의 찬란하고도 부끄러운 조각을 꺼내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아놀드 세뮤얼슨의 해밍웨이의 작가 수업입니다. 1934년 봄이었습니다. 경제대공황의 그늘이 미국을 덮고 있던 시절, 22살의 청년 아놀드 세뮤얼슨은 작가가 되겠다는 꿈 하나를 품습니다. 무일푼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글쓰기에 대한 조언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길을 나섭니다. 화물열차에 몰래 올라타고 거친 길을 히치하이크하며 키웨이트에 있는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집을 찾아갑니다. 당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데모노는 이 낯선 청년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자신이 아끼던 배 필라호에 갚아놓은 일자리를 줍니다. 청년은 약 1년 동안 해밍웨이와 함께 멕시코 만료를 누빕니다. 거대한 청새치를 낚습니다. 파도 위에서 문학과 삶, 작가의 태도에 대해 치열한 대화를 나눕니다. 이 책은 그 1년간의 짠내나는 바람과 위대한 작가의 육성을 담아낸 귀중한 기록입니다. 해밍웨이는 청년에게 서늘하고도 예리한 조언들을 던집니다. 절대로 살아있는 작가들과 경쟁하지 말게. 그들이 훌륭한 작가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으니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죽은 자들과 겨루게. 예술의 본질을 꿰뚫는 말입니다. 어떤 예술에서고 더 낫게 만들 수 있다면 뭐든 훔쳐도 괜찮지만 단 언제나 아래가 아니라 위를 지향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특히 저는 문체에 대한 그의 말을 사랑합니다. 남을 흉내내지 말라. 문체란 작가가 어떤 사실을 진술할 때 드러나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어색함이다. 남들처럼 쓰려고 한다면 자기만의 어색함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의 어색함도 갖게 된다는 통찰. 이것은 코드를 짜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남의 매끄러운 코드를 부러워하며 흉내내기보다 내 논리의 고유한 결을 다듬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창조의 시작일 테니까요. 이 책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과거의 어느 날로 돌아갑니다. 기억 속에 지나온 상처들로 걸어갑니다. 예전의 안도빈이 여기에요, 여기 봐주세요 하고 손을 흔들면 지금의 안도빈이 천천히 여유롭게 다가가 줍니다. 작가란 무엇일까요? 독자로 하여금 활자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공감을 주는 이야기를 완성했을 때 작가는 다만 한 명의 독자가 될 뿐입니다. 그 무렵 저는 반디 앤 루니스 서점을 자주 찾았습니다. 서점은 올 때마다 세련돼 보였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볼까? 책들의 숲을 거니는 느낌은 경이로웠습니다. 문득 예전 내가 직접 쓴 책에서 추천한 8권의 책들이 떠올랐습니다. 위화의 인생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직도 강렬하게 기억나는 그 엄청난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완성했을까? 도입부를 살피는데 며칠 전 내가 썼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시의 언어는 단 몇 줄로도 삶을 떠받칠 정도로 함축적인 무게감이 있지만 소설의 언어는 다릅니다. 위화의 문장들은 하나하나 놓고 보았을 때는 그렇게 큰 울림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별 대수롭지 않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데 모여 이야기의 일부가 됐을 때는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체스와 같습니다. 한 수 한 수에는 대단한 전략이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고수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판승을 거두어 버리듯이 말입니다. 로버트 K. 레슬러의 살인자들과의 인터뷰를 찾았지만 서가에 없었습니다. 직원은 다음 주 수요일쯤에나 받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책들의 숲을 거닐었습니다. 세계 명작 코너가 보였습니다. 책장에 꽂힌 명작들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압감. 저는 카할 힐티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를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외국 비소설류의 책장을 스치며 지나가던 제 검지가 한 권의 책을 가리켰습니다. 아놀드 세뮤얼슨의 해밍웨이의 작가 수업이었습니다. 글에 대해 뭘 안다고 저들은 저런 글을 쓸까? 평소 같으면 글쓰기 코너에도 가지 않았을 나였는데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도 이 책의 이름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이 책의 이름을 보았던 것 같았습니다. 뒤에 적힌 표지글을 읽는 내 손에는 왈칵 힘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을 흉내내지 말라는 문채랑 고유한 어색함이라는 그 문장. 현재 무언가에 대한 갈증으로 허덕이던 저를 정확히 적중한 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계속 읽었습니다. 하도 깊고 많은 생각들을 했던지라 그 시간 동안 받은 느낌을 다 적을 수는 없습니다. 눈물 묻은 손으로 책을 잡을 때의 그 심정이란 얼마 전 공지영 작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썼었습니다. 인생에서 어느 순간 꼭 필요한 책이 내게로 오는 느낌. 처음부터 저는 그 책으로부터 그런 강렬한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내 어떻게 해서든 이 책을 꼭 갖고 싶다는 맹렬한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갑을 집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이 책을 산다면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작가에게 돈이 가는 것도 아닐 거라는 수상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더구나 15,000원이라는 돈은 잘하면 제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훔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입출구의 CCTV와 삐 하고 울리는 기계가 신경이 거슬렸습니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볼까도 생각했지만 7층인데다 창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사진을 찍어댈 수도 있었지만 이 책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훔치다가 걸린다면 어쩌지 하는 불안한 생각들. 저에게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걸 사는데 돈을 써버리면 제 일주일이 하고 맞서는 또 다른 생각들. 맹렬한 교차 끝에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점에 있는 아무나에게 다가가 책을 사달라고 하기로, 타인의 호의로 책을 얻는다면 다음에 똑같이 갖고 싶은 책이 생겼을 때 막무가내로 빼올 일도 없을 거라는 도덕적 양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 이 자리를 빌려 당시 반디앤 루니스 서점에서 제가 벌인 일들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평화로운 독서의 공간에서 타인에게 불쑥 다가가 금전을 요구한 행위는 명백한 영업방해이자 무례였습니다. 문학을 향한 절박함이라는 핑계로 서점의 질서를 깨뜨리고 조용히 사색을 즐기시던 시민분들께 불쾌감을 안겨드린 점을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젊은 날의 가난과 열정이 결코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논란을 피하려는 변명이 아닙니다. 그저 한없이 부끄러운 제 과거의 치기였음을 엎드려 고백하며 당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마음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날 저는 흥분하고 긴장했습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떨고 있었습니다. 살이 있고 둥그런 얼굴의 아저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독서 중이신데 실례합니다만 제가 빈털털이라 그런데 제 대신 이 책 좀 사주실 수 없나요? 제가 책 쓰면 꼭 답례할게요. 진심이 통했을까요? 그의 대답은 서늘했습니다. 돈이 없는데요? 하기야 돈을 아끼기 위해 서점으로 온 게 아니던가요? 거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거절을 당하고 나니 이상한 용기가 샘솟았습니다. 저는 본래 거절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던가요? 타깃을 찾았습니다. 다정한 목소리의 엄마, 수첩에 지문을 적던 아주머니, 남학생. 하지만 다 들리는 가까운 거리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영 코너의 백발 학자를 지나 자기개발 코너의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준비한 말을 또박또박 꺼냈습니다. 뭐라고요? 일그러지는 할머니의 표정. 전도를 하려다 실패한 사람처럼 비참했습니다. 거절이었습니다. 서점 안에 모든 사람이 닫혀 있다고 느꼈습니다. 포기하려던 찰나 비소설 코너 진열대 앞에 한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피천득에 인연을 보고 계셨습니다. 직원들이 지키던 계산대와 가까웠지만 바짝 다가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제 말에 가만히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제 손에 움켜진 책을 살피셨습니다. 소설을 쓰려는가? 할아버지의 물음에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읽을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지지 않겠다는 듯 말했습니다. 한 번의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요. 할아버지는 머뭇거리며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진열대의 책들을 집었다가 놓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동작을 지켜보던 제 시선이 한 책에 멈췄습니다. 늦지 않았어? 지금 시작해. 할아버지는 지갑을 열어 돈을 꺼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다행히 아직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 긴 설명을 늘어놓지 않았는데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 구차한 변명 없이 질문 하나로 지갑을 열어주는 그 너른 마음은 얼마나 경이로운가요? 성함을 여쭈었지만 할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리고 계산대로 가서 당당하게 책을 샀습니다. 영수증이 단말기에서 뽑아져 나오는 순간 그것은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여는 거룩한 상징표 같았습니다. 다시 할아버지께 달려가 당부드렸습니다. 제 이름은 안도빈입니다. 기억해 주셨다가 내년 안으로 제 책이 나오면 꼭 읽어주십시오. 서점을 나왔습니다. 땅을 딛는 발걸음이 어딘가 큰 세계로 들어서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곳만큼의 멀지만 크나큰 꿈을 생각하니 어느새 제 눈가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고유한 어색함을 끌어안고 끝없이 위를 향해 노를 젓는 일. 모니터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여러분에게 할아버지의 지갑이 열리던 그 마법 같은 위로가 가 닿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덜컹거리는 코드들이 마침내 위대한 문장이 되어 세상과 만나는 날을 고대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마스터즈 안도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